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폐암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폐암은 몇 번 다뤄봤었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폐암은 맞지만, 질병은 폐암이 맞지만, 직업과 유해물질을 새로운 내용으로 해서 승인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거 역시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재해자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50세, 젊은 나이시죠. 50세 되신 분이시고요. 이제 50세 되신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폐암이 진단됐는데 남성분입니다. 물론 흡연을 하지 않으신 분이었고요. 이번에 직업력은 대략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대략 4년 정도, 4년, 5년 조금 미만이고요. 그 이후에는 모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배관공으로 이제 대략 한 15년 정도 일을 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이렇게 뭐 그냥 뭐 용접을 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단순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을까라고 구체적으로 여쭤봤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꽤 오랫동안 여러 번 거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결론 내기로는 형틀목공의 경우에는 뭐 형틀목공은 잘 아시겠지만 형틀목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해 물질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그 시멘트, 콘크리트 해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그 실리카 성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철근 등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금속 큐, 금속 분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유해 물질을 주장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석유화학 플랜트 하면은 워낙 사실은 그거는 사실 직업병의 뭐 표현이 그렇지만 온상입니다. 여기는 뭐 근골부터 해가지고 폐암, 백혈병, 그쵸. 뭐 비파계 검사의 경우에는 백혈병이 이완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배관공을 하셨는데 이 배관공 사건을 할 때는 사실 그 배관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즉 비교적 최근이냐 아니면 아주 예전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돼요. 그 이유는 그 배관에 쌓이는 이용하는 그 보온재 때문인데요. 이 보온재가 과거에는 주로 이제 성면으로 많이 좀 이용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배관을 해체를 한다고 해볼게요. 교체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오래된 보온재 성면을 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면이 당연히 비산이 될 거고, 이거를 이제 이게 이 성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배관공이고 했다, 뭐 보일러공이다 해서 무조건 뭐 폐암이 된다, 악성 중피종이 된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이건 뭐 언제까지 저 개인적인 소견이니까요. 이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좀 노후된 거, 즉 예전에는 이 성면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건설 현장에서 성면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성면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많이 사용했었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이제 시골 이제 주로 이제 농가 주택 같은 거 할 때 뭐 현대화하면서 슬레이트 지붕 많이 줬고, 요즘은 그걸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뭐 단순하게 어떤 결론만 딱 그 맞춰가지고, 아, 배관공은, 보일러공은 성면에 노출되니까 폐암이다. 근데 최근에 노출된 사람들은 과연 그게 성면이 노출됐을까요?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내가 어떤 사례를 본 거예요. 아, 보일러공 폐암? 뭐 배관공 폐암? 되겠지. 그거는 아주 좀 단편적인 거고 아주 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에 맞게, 그 재해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 작업력에 맞게, 현장에 맞게, 연도에 맞게 등등등 아주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뷰가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신 이후보다는, 사후보다는 생존에 계실 때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건을 이제 상담을 하면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녹음을 많이 합니다. 녹음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최대한, 재해자들 힘들지만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최대한 자세히 좀 그거를 녹취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다른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형틀목공 일을 하셨고, 그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폐암에 이완됐고 결론은 승인이 났습니다. 났는데, 그럼 이제 이 유튜브 제목을 저희가 그렇게 하겠죠. 뭐 형틀목공, 뭐 석유 플랜트업의 폐암 산재 가능한가? 그것만 보고 결론은 가능하다 하면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나는 형틀목공에서 무조건 산재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조금 처음 알았다 그래야 될까요? 그 플랜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저는 대부분이 월급제 근로자들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일이 생길 때마다 채용되는 일용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면 뭐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일당 전액을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법에 의해서 우리 그 근무 형태가 특이한 경우 해가지고 일용근로자 통상근로계에서 적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이게 이제 그 통상근로계에서 적용 제외 사건이 되다 보니 이분은 최고보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분이 어떠한 그 암에 걸리신 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산재 승인을 받았고 현재 휴업급여를 받고 계시고, 뭐 만약에 이분께서 만약에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면 배우자께서 또 유족연금을 받게 되실 거고, 그로 인해서 일정 부분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형틀목공과 그 플랜트업에서 일을 하신 분인데, 이 두 개의 사업장의 경우 이제 둘 다 조사를 해야만 했고, 사업장 두 개의 특징, 왜냐하면 두 곳 사업장이 모두 다 폐암 유발 물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과연 이럴 때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겠죠. 또 이 적용의 문제가 왜 되느냐? 제가 이 역시도 예전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알 건데, 만약에 형틀목공으로 했을 때와 예를 들어서 이 플랜트업 했을 때 만약에 평균 임금이 15만 원, 20만 원 차이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는 되는 게 우선이지만 두 번째는 되더라도 좀 더 많은 휴업급여를 받으면 좋고, 많은 유족급여를 받으면 좋고, 좀 더 많은 장애급여를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 사업장에 따라서 평균 임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정 좀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승인받는 건 당연하거니와 과연 어느 사업장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지도 먼저 좀 경우의 수를 나눠서 계산을 해 놓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승인받는 게 1순위다. 두 번째, 승인받았을 때 이제 단일 사업장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는 과연 어디를 주된 사업장으로 해서 적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던 사건이었고요. 다행히 저희 좀 바람대로 적용 사업장도 저희가 그 주장한 대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 다행히 뭐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좋으신 것 같고,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영상을 마치기 전에 폐암의 경우에는 이거 역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영상을 다 찾아보진 않으시니까,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5년 정도 뭐 재발이나 전이가 없다면 완치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되죠? 완치 판단이라는 건 산재가 종결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증상의 고정, 치유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그 상태를 기준으로 어떠한 그 장애가 남으면 장애를 주고, 장애가 없으면 산재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암이 뭐 극복이 가능하다,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제 불치병이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그 전제가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암에 이완된 우리 산재 환자들도, 산재 노동자들도 이제는 평생 요양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논리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불치병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시면 되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산재 승인을 폐암으로 받았는데 5년쯤 지나니까 산재가 끝났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뭐 산재, 뭐 요양 종결, 뭐 폐암, 산재 종결 이런 영상을 찾으시다가 저한테 이 영상을 보실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의학적인 부분들과 사실 늘 같이 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물론 이게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단언한 발언이고 좀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015년경인가 그때는 한번 비슷한 논리로 백혈병에 걸리신 분이셨는데 산재가 종결돼 버린 거예요. 진료계획 더 이상 연장 안 해줘서. 그래서 이거를 심사청구 통해서 취소시킨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결론적으로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어떤 어떤 케이스만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 그죠? 어떤 직업에 어떤 뭐 암이, 어떤 직업병이 산재 승인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 직업에 해당되고 내가 이 질병에 해당되면 산재 되겠구나라는 거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첫 번째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어떠한 그 직업병을 주장을 하는데 유해 물질에 노출된 사업장이 다수다. 복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어디를 선택해서 주장해야 될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되고, 이 고민할 때 근거는 물론 승인 받기에 유리한 사업장을 적용하는 게 맞지만 가급적이면은 임금이 높은 곳으로 주장하는 것도 맞겠죠. 왜냐하면 승인 이후에 어떤 보상의 그 차이가 나니까. 이제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의학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암이 불치병이 아니다는 말은 암 환자인 경우에도 이제 산재가 종결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어떠한 질병별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직업별로, 직업군별로 발생될 수 있는, 일전에 제가 한번 우리 광업소의 경우, 광부들의 경우에는 어떤 질병이 내지는 산재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쫙 요연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거, 뭐 건설업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직업별로 한번 접근을 해서 좀 그런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그걸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